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후쿠시마와 독일 탈원전의 특수 케이스, 독일이 탈원전을 하게 된 것은 하나의 탈원전을 하는 나라와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특수한 경우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3월 11일, 그러니까 꼭 10년 전에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한 2만 명이 사망했다고 그래요. 근데 바로 이 후쿠시마에 원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원전 사고로 큰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여파로 이제 많은 나라가 거기에서 많은 것을 좀 배웠다 보고, 특히 독일의 경우 어떻게 해서 탈원전을 하게 됐는가, 굉장히 저는 특수한 케이스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얽혀가지고 그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동안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은 독일의 경우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굉장히 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째서 독일이 탈원전을 우리는 특수 케이스로 봐야 될까요? 사실 독일이 탈원전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 독일의 언론 기관이 일제히 원전에 대한 위험성, 자연 파괴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이것이 진행되어 왔어요. 그래서 케플린과 마인츠 언론학자에 의하면은 65년서부터 오늘까지도 이 독일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냐. 사실 언론의 집중적인 공격에 의해서 2011년 앙겔라 메켈도 여기에 순응해서 탈원전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1965년에서 86년, 한 31년간인데, 제가 65년도에 독일을 왔어요. 이런 탈원전이 되기 전에도 벌써부터 독일은 굉장히 이런 원전과의 관계에서 환경 파괴 위험성이랄까, 그러면서 굉장히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특히 이 슈피겔, 특히 디자이트, 이 주간 잡지들인데, 이 두 잡지들은 아주 젊은이들이 많이 이제 보는 그런 잡지입니다. 그래서 벌써 옛날부터 원자력 발전소에 의한 여러 가지 피해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언론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특히 슈피겔은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데, 슈피겔은 젊은이들이 많이 보고 디자이트도 지식인들이 많이 보는데, 이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보고 이런 언론들이 지속적으로 이걸 보도를 하니까 이 원전과 관계돼서 환경 파괴의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973년 오일 쇼크가 되면서 뭔가 새로의 화력 발전 이런 것보다는 원자력 발전이 더 유용하지 않나 하는 그런 추세로 나아가고 있기도 했고, 또 그런 것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후쿠시마에 지진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신문을 통해서 이 원전의 위험성을 대대적으로 보고를 하고 일반 국민들이 거기에 이제 호응을 하면서 70년 말부터 이미 녹색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요 근래 40년의 역사를 가진다마는 이 녹색운동이 독일에서 처음 일어났고 녹색운동이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으면서 결국은 그것이 당으로까지 승화돼서 오늘날 녹색당이 독일에 건설이 된 거죠. 건설이 되는데 이런 녹색당과 3인당이 1998년 집권하게 됩니다. 집권하게 되는데 그 슈로더 정부와 그 녹색당의 그 당수로 있던 피샤가 집권을 하면서 완전히 이 원전에 대한 이런 것을 포기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거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제 앙겔라 메켈이 2005년도 집권하고 2011년에 이제 앙겔라 메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물리학자고 아주 그 수학도 잘하고 그런 과학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독일의 경우는 이 원전을 건설을 해도 특별히 위험성이 없다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2009년인가 그 전 슈로더 정부가 취했던 탈원 정책을 완전히 뒤집고 원자력 발전을 오히려 장려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바로 이 찰나에 후쿠시마 이 지진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또 신문은 신문대로 대대적으로 떠들고 그러니까 앙겔라 메켈도 자기가 확신했었지만 이 독일 경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또 언론의 압력을 또 받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반 이런 상황에서 2011년 후쿠시마 이후에 완전히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2022년 내년까지 모든 것을 철거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켈린가 교수에 의하면은 이 탈원전을 하게 된 배경은 이런 65년 이후부터 쭉 이런 그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한 그 촉구를 대대적으로 언론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그 영향 때문에 앙겔라 메켈도 할 수 없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미에서 독일의 탈원전은 하나의 특수한 그러한 찬스로 받아들이는 거죠. 특수한 하나의 기회로 찬스로 이제 받아들여서 결국은 탈원전을 하게 됐고 내년도는 이미 이제 완전히 이제 철폐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독일도 이 탈원전과 관계로 대체 에너지, 솔라, 이렇게 태양 솔라나 또 이렇게 또 하나는 이런 거 풍력 발전,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여기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완전히 탈원전을 하는 데는 지금까지도 큰 잡음 없이 내년이면 완전히 끝나리라고 봅니다. 근데 독일의 경우는 비록 독일의 입장에서 탈원전을 하지만 불란서로부터 이제 쭉 또 전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또 됩니다. 자, 이렇게 그 탈원전을 하게 된 그 배경에 또 한 가지 그 불란서 정부의 하나의 고문으로 있던 그 여자 소제이 여사는
독일과 불란서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 소제의 그 불란서 여사는 대체적으로 불란서인들은 자연을 수정할 수도 있다. 자연을 고칠 수도 있다. 이런 그 모험적인 그런 국민성을 갖는다면 독일은 이 자연에 대한 어떤 특수한 하나의 문화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목표. 그렇기 때문에 불란서의 경우는 탈원전을 안 하고 계속 하는 데 비해서 독일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자연에 대한 사랑에서 오는 새로운 그 문화적인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탈원전에서도 그것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65년에 독일 와서 쭉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만은 8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특별히 TV를 통해서 꼭 뉴스전에 어떤 그 선전을 했냐면 우리는 자연을 필요로 해도 자연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늘 뉴스전에 그걸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이 굉장히 좋은 말로 들리더라고요. 우리는 자연을 필요로 하지만 자연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연에 대한 사랑, 또 자연보호, 기후보호, 이런 가운데서 독일의 녹색운동이 70년도 말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녹색당 의외로 국민들이 많이 호응을 했어요. 그리고 언론이 많이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녹색당이 생기고 지금 4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녹색당이. 그리고 한 20%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의. 그래 녹색운동, 녹색당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독일이 하나의 모범 케이스가 되지 않는가. 기민당 당수였던 콜도 브라질에 갔더니 자기가 마치 독일을 이제 대표하다 보니까 독일에서의 보수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나가서는 자기도 녹색운동을 대표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독일의 녹색운동, 이 환경보호운동은 지금까지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못지않게 활발히 진행되는 나라가 전 독일이라고 봅니다. 철저한 환경보호 의식이 있어요. 자연보호 의식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20%를 찬성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연보호 차원에서 이 후쿠시마를 당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특별한 경우를 참조해서 독일이 탈원전 정책을 썼는데 반해서 지금 세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도 탈원전 정책을 쓰질 않고 있어요. 러시아도 쓰질 않고 있어요. 불란서도 쓰질 않고 있어요. 영국도 쓰질 않고 있다고. 오히려 이 원전 정책을 오히려 장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전 정책을. 특히 우리가 주목하게 보여야 될 것은 중국의 경우예요. 자, 후쿠시마 사건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걱정할 때 중국은 그때 큰 원자력 발전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후 계속 발전하면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하나의 수출국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그리고 기후 중립 그 목표를 2060년으로 잡았어요. 중국이 어떤 나라예요? CO2 배출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의 이런 미세먼지, 스모그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60년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원자력 수출국으로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제가 이런 것을 잠깐 후쿠시마 사태를 보면서 독일의 경우를 보면서 또 기타 나라들이 또다시 이것을 장려하는 것을 가장 보면서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이 과연 맞는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현명한 정책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자가 세계적으로 최첨단을 달린다 합니다. 이런 기술자들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 원전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히려 장려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미국이나 러시아나 불란서 이런 나라도 지금 오히려 장려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크지도 않는 우리 또 분단된 나라 입장에서 또 우리의 좋은 기술자를 갖고 있는데도 왜 우리를 그거를 탈원전을 하려고 합니까? 또 무슨 큰 위험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유엔에도 2013년 그 독립된 기관으로서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 문제를 조사를 했더니 그 후쿠시마의 원전에서 나오는 어떤 그 물질 이런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이런 그 물질, 그 방사능 물질 이런 거로서는 사고 위험이 없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이미. 그렇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장려해야 돼. 지금 한전이 적자 운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백해가지고 원전 정책을 다시 살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독일은 후쿠시마를 통해서 특별한 케이스로 탈원전 정책을 썼지만 그 여러 나머지 우리보다도 더 큰 나라들은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장려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우리 원전 정책에 뭔가를 새롭게 우리가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